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수요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또 1월 1일 신정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매주 수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하는데, 글쎄, 이번에는 목요일 날로 미뤄서 해야 되나 싶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목요일로 미뤄서 일단 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해두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상황 보죠.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그날이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코스닥 기준으로 요 날이었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때만 해도 뭐 특별히 특히 이제 제가 12월 달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 연속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이제 21선 저항에 좀 만날 자리,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가 저항이 좀 강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게 좀 지금도 12월인데 넘어가기 쉽지가 않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죠? 여길 넘어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저항이라고 무조건 못 넘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저항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저항을 넘어갈 만한 좋은 일이 생기면,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12월이고 하니까 조금 이제 저는 이제 눌릴 가능성,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신에 그렇다고 뭐 폭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 매수를 하자. 눌릴 거 예상하고 매수를 하자. 연초에는 간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주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망이 틀렸어요. 네. 그날 바로 새벽이었나요? 네.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1차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2년간, 작년 초부터 2년간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뭐 중국, 뭐 사실 미국 증시는 별로 영향 안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증시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사실 한국 같아요. 중국보다 한국이 더 빠졌어. 물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중국을 보시면 중국 증시는 여기서 작년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 자리에요.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이 정도 빠졌거든요. 작년 초에 비해서는. 근데 한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으니까 중간에 별로 올라온 것도 없고, 그리고 코스닥은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던 여러가지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주된 이유였던 미중 무역 전쟁이 1차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조금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호재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예상보다 강하게 12월 달 중순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뭐 반등이라고도 못하겠어요. 이건 반등이 아니고 급등이에요. 급등. 이게 반등이지. 이거는 반등이 아니고 상승 내지는 이제 급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전고점 저항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12월 장세. 아마 12월 장세로만 따지면 최근 뭐 10년간 중에서 가장 강한 12월이 아닌가 거의 싶을 정도로, 원래 12월이 굉장히 약한 편이잖아요. 우리 과거에 쭉 봤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봤지만 12월이 2010년 이후로는 가장 강한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조금 차이는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 어디가 더 강합니까? 어디가 더 강하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다. 그건 왜 그래요? 같은 호재가 있어도, 호재가 제대로 받는 코스피랑 다르게 코스닥은 조금 부담이 있다. 뭐가 있다? 연말에 큰 손들의 이제 매도세.
그죠. 이제 뭐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대주주 매도랑 별로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반면에 코스닥에 있는 주요 종목들은 아무리 뭐 미중 협상이 나오든 뭐든 간에 매도세가 좀 더 있는, 예, 계절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12월은 그래요. 12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큰 손들 대주주 기피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이제 매도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시장이 강하니까 좀 지켜보다가 뭐 내일 뭐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다 뭐 다르겠지만, 지금이 딱 그 시즌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언제? 다음 주 월화. 다음 주 월화. 그리고 목요일까지. 다음 주 26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대주주를 기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 매물이 아직은 다 나오지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매물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뭐가 들어온다? 연말 결산 배당락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사야죠. 대주주만 기피하려고 파는 거니까 일단은 다시 이제 연초부터 사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연초에는 어디가 강할까요? 확률적으로 연초에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피에서도 이제 좀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떠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대주주 기피할 거 아니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은 이제 조금 연속적으로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예, 여기서 그렇다고 뭐 아무리 미중 협상이 됐어도 이게 뭐 이렇게 계속 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각도상으로 굉장히 강하긴 한데, 이게 또 이 과열 부담이 있다고요, 지금 위치가. 여기서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삼성전자도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냐? 좀 중요한 자리죠?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얘도 이제 뭐 미중 협상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지수가 좀 눌린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눌린다고 봤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보면서 지수가 올랐죠. 근데 여기 전고점이라서 이 자리도 쉽지 않은 자리예요. 물론 뭐 돌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죠. 저항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돌파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돌파됐으니까 그냥 가는 걸까요, 이렇게? 그렇게 주식이 1차원적이지가 않습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더 간다, 돌파 안 되면 안 간다, 이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거는 돌파됐다가 다시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돌파되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소화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돌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저항 확인을 하고 어떤 수렴 과정 이후에 돌파가 되면 이거는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내가 밑에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고, 속된 말로 준비가 끝나고 나서 돌파되면 돌파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지금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요 밑에서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전고점 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돌파가 돼도 문제예요. 돌파가 돼도 돌파되는 척 하면서 약간 그 개인들을 꼬시는, 단기 고점으로 꼬시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돌파가 꼭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매력이 별로 없다. 예,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 좀 돌파되는 척 하다 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 얘기는 뭐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은 당장은 여기서 이게 쭉쭉쭉쭉 가기가 쉽지가 않다. 삼성전자가 안 가고 지수가 가려면 뭐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안 가는데 갈 리도 없고, 크게 뭐 현대차 기아차 갑자기 대폭등할 리도 없고, 예, 그렇죠? 뭐 제약바이오가 간다고 해도 뭐 어지간히 가서는 지수가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코스피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대략 제가 봤을 땐 좀 눌린 목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다가 눌리든 여기서 눌리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를 하다가
돌리든지 또 뭐 더 소화를 하든지. 코스피 쪽은 근데 연초에 잘 원래 안 움직여요. 그런 경향이 오히려 많아요, 여러분들. 올해 초는 좋았는데 코스피 쪽이 원래 코스닥보다 연초에 약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연말 연초 흐름을 코스피랑 코스닥 비교하시면 12월은 코스피가 좀 더 강해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근데 연초로 가면은 코스닥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강하기가 쉽지 않아. 원래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조금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자리에 오는 거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여기서 뭐 얘도 그렇다고 이렇게 쭉쭉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말에 좀 소화할 수 있죠. 예, 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연말 연초 분기점이 되면 이렇게 탄력을 붙여 나올 수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의 핵심인데요.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상대적이라는 뜻인데,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여기를 봐볼까? 2017년도를 볼까? 2017년도? 근데 보통 같이 가긴 해요.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도 간혹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법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측 30% 그리고 대응이 70%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측이 어차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예측대로 다 움직이면. 그죠? 근데 그게 다 안 맞는다는 얘기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도 보세요. 예측이 틀린 거잖아요. 12월 달은 보통 안 좋다. 과거에 몇 년 동안 계속 12월이 안 좋았다. 근데 올해는 갑자기 다른 변수가 발생하면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16년도 1월 보세요. 여기 2016년도 1월이죠. 2016년도 1월이 코스피가 급락을 했어요. 1월 달에 갑자기. 제가 이때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그리고 2017년도도 1월 달에 좋긴 했는데 1, 2월 달에 그렇게 엄청 강하지가 않았어. 좋긴 했는데. 자, 이거 코스닥이랑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코스닥은 2016년도 초반에 안 빠졌어요, 이렇게. 뭐 그 뒤에 빠졌지만, 예? 그 뒤에 이제 2월달에 악재가 나와서 빠졌는데 1월달에 아까 코스피 급락할 때 있죠. 코스닥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왜? 연말에 나갔던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방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2017년도도 여긴 또 약간 또 다르구나. 매년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이걸 뭐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1월달이 강하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주도권을 잡으려면 이 추세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는 올해 2019년 거의 지났죠. 이제 2020년도를 내다 봐야 됩니다. 시야를 좀 크게 가져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코스닥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코앞에 두고 있어요. 제가 이때쯤부터 얘기했어요. 자, 앞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텐데 이런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번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이게 언제냐?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다 얘기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고생하다가 나중에 갈 거다. 나중에 여기 돌파할 거다. 뭐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든 이렇게 돌파하든 뭐 이렇게 돌파하든 이 추세가 넘어가기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좋아진다. 근데 아직 그게 멀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닥은 나왔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스피는 넘어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코스피는 그게 넘어갔어요. 제가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지난 언제입니까? 11월 달쯤에 코스피는 넘어갔습니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추세가 상승 전환으로 1차 돌파 나왔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좋아진 거예요. 좀 더 먼저 어떤 뭐랄까요? 좀 우선권을 가지고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 끌고 가고 있는 게 코스피예요. 근데 아직 코스닥이 그게 안 나온 건데 이제 코스닥도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이 선은 이제 앞으로 그냥 급등 안 해도 돼요. 적당하니 옆으로만 횡보해도 돌파돼. 요렇게만 가도 돌파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물론 급락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급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별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넘어갈 거예요, 조만간에. 요게 뭐 연말 연초에 바로 드라이브가 걸려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연초에 변칙 패턴을 만들고 나서 뭐 한 1월 말이나 2월 달쯤부터 이제 뭐 넘어갈 거냐, 뭐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은 여러분 코스닥 150으로 보세요. 코스닥 150 선물. 코스닥 150. 자, 추세를 이렇게 그립니다. 추세를. 자, 좀 더 명확하죠? 이거 보이나요? 요런 자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2년 동안의 하락 추세에 넘어간다. 하락 추세 끝. 하락 추세 끝을 거기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안타깝지만 장기 하락 추세 중. 아직도 하락 추세 중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코스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힘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아니, 지수가 하락 추세 중인데 어떻게 뭐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 넘어가야 행복해지는 거야, 좀 더. 그래서 요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볼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월 달은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또 정형화된 얘기만 쭉 했는데 사실 매년 조금씩 흐름은 다르긴 달랐죠.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달랐어요. 제가 그 얘기는 사실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너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어차피 뭐 복잡해지니까 12월 달은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좀 틀렸고. 근데 작년에 뭐가 달랐냐면 보통 12월 말 배당락 전후부터 시장이 급반등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동안 항상 그래 왔어요. 여기 보시면 2010년 배당락 당일부터 급등, 2011년 배당락 당일 기점으로 급등, 2012년 배당락 당일 기점으로 급등, 2013년 배당락 당일 기점 급등. 이거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 2014년 배당락 당일부터 급등, 2015년 배당락 당일 기점 급등, 2016년 배당락 당일부터 추가 급등, 2017년도 배당락 당일 기점으로 급등이 시작이 됐었는데,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이거 남들 다 아는 거라서 이거 왠지 안 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남들 다 알고 뭐 이미 학습된 거는 잘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패가. 또 항상 뒤통수도 치고 또 반대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7년 뭐 8년 동안 계속 된 거예요, 그동안. 근데 드디어 작년에 통수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게 바로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 12월 27일이 배당락 당일이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봤죠. 야, 이제 내일 배당락인데 내일부터 가려나?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평소처럼 가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배당락 당일날 어라? 갭상승에 음봉이 나와버렸네? 네? 이날부터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매도가 나와버리네. 약간 이제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변칙 패턴.
다음날은 또 괜찮아졌어. 역시 괜찮나? 하는데 새해 첫날, 새해는 괜찮겠지 하고 다시 왔는데 새해 첫날 다시 음봉. 어라 이거 뭐지? 변칙 패턴이에요, 변칙 패턴. 그 다음 또 급락. 어라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여기서 나갔던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시장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연말에 나갔던 자금이 또 빠진다고? 말이 안 돼, 아무리 봐도. 근데 뭐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빠지니까 약간 이제, 이게 뭔가 싶기도 한,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세 번째 거래일날 심지어 저점을 깨버립니다. 뭔가 약간 불안하고 공포를 살짝 느낄 만한 그런 시점에 아침에 급락을 하면서 이 저점을 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뭐 아수라장이 되는 거. 일부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돼서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일단 팔아야겠다,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때 투매가 나왔어요, 사실 아침에. 제가 기억이 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휙 돌려가지고 다시 안착을 해버렸어. 응? 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 판 사람도 완전히 세댔지. 그러더니 또 왔다 갔다 해요. 갔어요. 그리고 응?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변칙 패턴이에요. 변칙 패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락 기점으로 장세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배당락부터 간다라는 100% 확신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100% 확신이 있으면은 그날 뭐 집 팔고 뭐 다 담보로 다 가져와가지고 몰빵하지. 괜찮아요. 100%인데. 네? 근데 이제 주식에 100%라는 게 없다는 게 사실 항상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은 이론적으로 올해에도 12월 27일 배당락 당일부터 시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눌렸다가 좀 눌리는 흐름이 나오다가도 12월 27일부터 시장이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이론상 높지만 약간의 변칙은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시장 형님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니까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날 가든 그 다음날 가든 조금 뭐 어떻게 꼬장 부리다 가든 상반기 연초에는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된다 하시면 3번 눌러보세요. 제가 과거 사례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건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요 얘기를 했어야 돼. 왜냐면 무조건 제가 배당락 날부터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안 가면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지거든요. 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약간의 이런 변칙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은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가 나오면서 단기 안도 랠리가 나온 겁니다. 12월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 조금 좋았는데 뭐 참 그래봐야 초라합니다. 미국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 지금 다 올라왔어. 작년 최고점 자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뭐 일본이 뭐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 뭐 이런 뉴스들 막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좀 그 뭐랄까요, 좀 정신 건강을 좋으라고 좀 내주는 그런 기사들이지, 좀 실제 주가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좋습니다. 그죠? 뭐 일본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 괜히 트집 잡았다가 고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크게. 유니클로 사상 최대 실적 나온 거 아시죠? 3분기에. 유니클로 우리나라 그렇게 불매해서 우리나라 매출은 떨어졌는데 유니클로의 전체 매출은 지난 3분기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일본도 괜찮고, 대만 보세요. 대만. 예, 대만도 야 어마어마합니다. 대만인데 대만이 가는 거는 지금 TSMC 반도체 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도 뭐 전체가 다 강하다기보다는 일부 섹터가 좀 주도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대만도 신고가 랠리 중. 근데 유럽도 괜찮아. 유럽도 독일 괜찮죠? 독일도 지금 보시면 작년 고점까지 다 올라왔어요. 부러워 죽겠어 아주. 우리나라 이거 뭐야? 응? 우리나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수가 2000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최소 뭐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 있던지 여기에 있던지 뭐 저 신고가 있던지 다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빠진 폭도 크고 그 앞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안 좋았던 나라들이 한국, 그 다음 어디? 중국. 중국이 좀 안 좋았죠. 그래도 왜? 뭐 미중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의 피해를 본 거죠. 실질적 피해도 있지만 이제 심리적 피해, 어떤 투자 심리상 피해를 본 거죠. 중국이 미국이랑 싸우네? 중국은 뭔가 위험하다. 중국은 불안하다.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 현상이 어떻든지 말든지 간에. 홍콩도 마찬가지. 홍콩도 미중 무역 협상 잘 안 되면 홍콩 쪽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 또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또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 뭐 정책적인 방향이 어떤 기업의 어떤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좀 빈부격차 해소, 좀 서민들의 삶을 고취시키기 위한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뭐 복지제도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세우면은 주가가 원래 못 올라요. 기업을 살리기 해야지 그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쓴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근데 중국 의존도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영향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지난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중 1차 합의가 나왔으니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가장 부진했던 한국과 중화권 증시도 이번에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물론 뭐 중화권 증시라고 해도 대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만은 원래부터 좋았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덕분에 예년처럼 12월달 항상 안 좋았는데 이 12월 하락장이라는 프레임이 깨졌어. 이번에 12월이 엄청 좋아요. 코스피 한정, 코스닥은 좀 그렇게 뭐 시원치 않지만 코스피 한정 12월달 엄청 좋죠. 이런 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단기 연속 상승으로 좀 단기 과열 부담은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지수가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뭐 월요일날 조금 눌리긴 했는데 거의 눌린 것도 아니니까 거의 뭐 10일 가까이 올라왔어요. 10거래일, 9거래일, 10거래일. 이게 코스피가 뭐 그렇다고 뭐 계속 가는 건 쉽지 않죠. 그죠? 좀 눌려야지. 뭐 그렇다고 이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에는 뭐 13일, 14일 가긴 했어요. 참 굉장히 이거 이례적인 거의 뭐 역대급 기록 세웠죠.
역대급 기록이 이때 나왔는데 쓸데없이. 근데 이거 정말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올라오면 좀 쉴 가능성을 보는 게 확률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가격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눌림목 조정이 연말 연초에 연말에도 나오다가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재상승 전망.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 전후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뭐라고요? 변칙 패턴. 예, 변칙 패턴도 염두에 두자. 뭐 굳이 제가 요거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근데 저는 다 말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 말해 그냥. 만약에 연말 연초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다? 매수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략은.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눌리면 매수로 보시면 돼요. 배당락 전후까지. 근데 뭐 주식을 그때까지 뭐 100%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워 놓고요. 배당락 이후 연초에 뭐 바로 가는지 바로 안 가는지까지 좀 확인하면서, 오히려 바로 안 가면 밑에서 좀 더 살 여력도 남겨두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타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당락 전후에서 주식 비중을 한 8-90% 채울 거고요. 8-90% 채워놓고 이제 연말 연초에 거래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주식 비중을 이제 90% 100%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것도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뭐 실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따라서 이 예상 시나리오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주식은 뭐다? 예측 30%와 대응이 70%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종목 쪽을 조금 보면 이제 종목 섹터들이 조금 뭔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쪽들이 있거든요. 아까 삼성전자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쪽이 지금 엄청 강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그래서 좀 매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이기도 하고, 돌파해봐야 뭐 살짝 돌파했다 빠질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눌리면 괜찮아요. 예, 눌리면 뭐 단기 반등은 나온다고 봅니다. 눌리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보다 연말 연초에는 주로 어디 쪽 본다고요? 대형주 말고? 굳이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보자. 코스닥이나.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 장비 소재 쪽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 그런 쪽 지금 나는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예를 들면은 PSK, 테스, 테스는 마지막에 많이 빠졌네. 이거 얻어 맞았네. 예. 테스는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요. 분할 상장한 거예요. 원래 PSK 홀딩스가 PSK였어요. PSK 홀딩스 이게 원래 PSK였습니다. 이게 원래 PSK 작년 뭐 반도체 갈 때 잘 갔던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분할하고 나서 이제 홀딩스는 껍데기가 됐고 알짜배기는 PSK가 된 거죠. 얘가 지금 신고가를 뚫고 막 급등하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죠. 이런 것들이 절대 한 방에 죽을 가능성보다는 다시 눌림목 소화하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죠. 뭐 TCK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TCK는 아주 지금 1등권은 아니에요. 선두권 어떤 그런 탄력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PSK랑 한미반도체 이렇게 연타로 지금 쭉쭉쭉 뽑아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빵 뽑아주는 종목들. 또 테크잉 이거 봐요. 빵
엄청 쏘죠.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잖아 이게. 예. 이게 굉장히 보기 드문 패턴이거든요. 유닛 테스트도 뭐 괜찮네요. 탄력 괜찮긴 한데 조금 위치가 아무튼 요런 유로 강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있나? 하나 머티리얼즈. 얘는 오늘 좀 눌렸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좀 고점을 돌파할수록 좋은 거예요. 빵빵빵 아주 의미 있게 강하게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강한 종목들. 돌파했죠. 테크닉 돌파했죠. PSK 돌파했죠. 여러분 이거 다 정석이잖아. 정석. 이거 뭐 돌파한 게 좋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도 없잖아요. 돌파했잖아요. 여기를. 근데 뭐 이런 종목은 강하긴 한데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다. T스키는 여긴 돌파했는데 약간 뭐 얘도 약간 애매하네요. 좋긴 좋은데 뭔가 얘가 대장 느낌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테스나도 강하긴 한데 글쎄요 뭐 조금 애매하네. 저항도 아직 못 넘어갔고. 저는 굳이 한다면 우리가 종목을 그렇다고 뭐 30개 40개 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반도체 무슨 뭐 백화점 차릴 것도 아니고 계좌에 그렇잖아요. 반도체 종목 살 거면 한두 개 사는 거고 많이 사봐야 두세 개 사는 거지. 뭘 여러 개 안 살 거죠. 그럼 반도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제일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제가 이제 4개를 말씀드렸어요. 제 기준으로는 PSK, 한미반도체, 테크잉,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요 4개를 일단 제가 뭐 반도체 쪽에 우선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들은 눌림목 구간 나오면 공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자세한 공략 시나리오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종목까지 관심주까지 공개를 해드렸어요. 단기 관심주. 장투하란 얘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보세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심주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뭐 VIP에 오시거나 VIP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타반은 그런 쪽 준비해서 매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어제부터 매수한 종목들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계좌를 반도체 하나만 몰빵할 수가 없거든요. 또 지금 반도체가 좋아 보이지만 반도체 흐름이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연초에 좀 가는 척 하다가 또 물먹일 수도 있어. 그래서 매매하더라도 좋은 거 확실한 거 한두 개만 해야지 뭐 죄다 반도체 깔아놓고 반도체가 좋은가 보다 하고 했다가 나중에 꺾이면 반도체 종목 뭐 6개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 일일이 다 팔 수가 없어요. 그죠? 종목 6개라서 종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안 돼. 판단이. 그럼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유 저것도 보유 타이밍을 놓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시고 그 외 종목들은 아무튼 잘 찾아보세요. 실적주들도 괜찮고 연초에 부각될 수 있는 테마들 테마를 볼 때는 주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연초에 이슈가 돼야 됩니다. 이슈가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데 나 혼자 관심 갖고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슈가 돼야 됩니다. 연초에 뭐가 이슈가 됩니까? 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연초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리면 매년 연초에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매년 연초. 이거 계절적으로 뭐 항상 나오잖아. 연초에 CES라는 게 있죠. CES 아시죠? 이제 내년에는 CES 2020이 되겠네.
CES 몰라요? 관심 둘 건 많아요. 예.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올해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뭐 아마 내년에는 5G나 뭐 전기차, 미래 자동차, 그리고 폴더블 폰,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전시하는 그리고 공개하는 그런 장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MWC 2020도 있네 여기 연관 검색어에. MWC는 뭡니까? 이거는 전자제품 중에서도 모바일에 좀 특화된 행사입니다. 모바일 쪽에만.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MWC. 이거는 2020년 2월 말에 있네요. 그죠?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게 거의 매년 상반기에 있어요. 요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월 18일? 아니 언제지? 1월 초로 알고 있는데 1월 초에 있을 거야. 1월 초에 1월 초중순에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찾아보세요. 1월 초중순에 있습니다. 네, JP 모건 바이오 컨퍼런스. 이런 게 제일 쉬운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론 뭐 그렇다고 바이오주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IT주가 다 가는 것도 아니겠죠. 그 안에 종목을 잘 찾아야 되긴 하는데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있는 거죠. 저쪽에서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이제 찾아내면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종목을 내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연초에는 저런 게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새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죠. 예산안이 이제 또 관심을 둘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내년에는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어떤 투자를 집행하고 성장을 유도할 것인가. 어떤 정부는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부도 있고, 그죠? 그럴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때가 이제 주로 그때 언제였지? 2015년도였나? 예. 그때는 건설 건자재 샀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도 돈 버는 거예요. 그때 한샘이 잘 갔잖아. 한샘 2014년 15년 그리고 뭐 현대리바트도 그 당시 잘 갔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건자재고 건설주도 실제 잘 갔어. 그때 우리가 VIP에서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이 화성산업입니다. 화성산업이 주로 이제 대구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아주 이제 건실한 중견 건설사인데 이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저평가 매력도 있어서 거기다 정부에서 이제 부양을 하니까 정책적으로 건설이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이때. 이때 우리가 수익을 뭐 30% 40% 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팔고도 엄청 더 가가지고 뭐 배가 아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부동산 경기가 사실 뭐 이번 주에 그 규제책이 나와서 조금 또 살짝 눈치 보기가 들어가겠지만 최근에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죠. 건설주가. 그 왜 그래요?
물론 요거는 이제 대북주랑 엮였다가 막 꼬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건설 업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 이런 한신공영 같은 회사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건물은 많이 짓고 있어요. 이거 한신공영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2015년도에 매출이 1조 3천억, 1조 7천억, 1조 9천억, 2조 원. 계속 실적이 증가했죠. 영업이익 400억, 700억, 1300억, 2000억, 순이익 200억, 200억, 700억, 1600억. 오히려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요거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건설주의 이익을 잡는 계산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땡겨와서 미리 땡겨와서 회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실적이 조금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우량한데도 보시면 주가가 안 가잖아, 이렇게. 물론 믿으면 안 되죠. 예. 재무제표는 딴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예. 건설주는 뭐 유독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바이오랑 건설주는 유독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조선주도 다 대우조선해양도 회계 잘못해가지고 그 상장 폐지될 뻔했잖아요. 예. 우리 주식시장의 재무제표는 사실 어떤 주식이든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다 조금씩 그렇게 해요, 회계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고 얘네가 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를 좋다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를 안 좋지 않은 척 살짝 눈속임을 할 수는 있어도,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를 이렇게 대폭 좋아지는 걸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도 주가가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지금 정부에서 건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정반대니까. 보세요. 얘가 1년에 1600억을 번다고 쳐봐요. 순이익 1년에 1600억 벌었어, 실제로 작년에. 그럼 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가야 정상이냐면,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 뭐 PER 이런 거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이면은 PER 뭐 8배, 10배 받아야 돼. 그럼 시가총액 최소 1조 원 가야 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기업이면. 예? 여러분들 모든 자산이 그렇잖아요. 내가 월세를 받는 부동산도 1년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 벌 수 있는 부동산이면 그 가격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 1년에 1000만원 벌 수 있는 부동산이 1000만원일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0만원짜리 사서 1년에 1000만원 버는 거면 내가 하겠다, 그거. 따블인데. 그래서 보통 그 가치라는 게 1년 순이익 곱하기 10배 정도 나오는 게 퍼 10배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 버는 자산은 한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식이 아니라 저절로 시장에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이 정도 이익이 나니까. 저절로 시장이라는 거는 똑똑합니다. 알아서 정해져요. 근데 한신공영의 시가총액이 얼마? 1700억. 야, 이런 거 참 코미디야, 코미디. 응? 무슨 말이냐면, 한신공영의 주식 전 지분 100%를 다 인수해도 1700억 밖에 안 해요, 지금. 근데 얘가 작년에 1600억 벌었어. 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응? 주가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가장 극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쵸. 이거 1년에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냥 회사를 하나 더 사겠네, 아예. 네? 극단적인 예예요. 어떤 극단적인 예? 정부 정책을 제대로 못 읽으면 실패하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얘기 갑자기 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도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노력하시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조금만 해보시면 내년 예산에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있고 좀 뭐 해보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나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다. 꿈을 깨세요, 그냥. 그런 사람은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먹을 수는 있어도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아주 그거는 불합리합니다. 그죠?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분석을 열심히 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벌 자격이 있을 만큼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 내가 그 정도 여력이 없다. 너무 바쁘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뭐 육아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이거 어떻게 공부까지 하냐. 그러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노력을 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장부터 해서 종목까지 좀 전체적으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연말 연초 또 중요한 구간이니까 오늘 방송 잘 참고하셔가지고 연초에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 있거나 하시면 질문 남겨주세요.